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송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명의 장관급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백영훈 LG AI 연구원장, 외교부 장관의 조현 주 UN 대한민국 대표부 특명 전권대사, 통일부 장관의 정동영 의원, 국방부 장관의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장관의 권오을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송미령 현 장관에 유임됐고, 환경부 장관의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 장관의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탁됐습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의 강선우 의원, 해수부 장관의 전재수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의 윤창열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후보자로 각각 이름을 올렸는데요. 보수 인사인 권오을 전 의원의 지명과 송미령 현 농림부 장관의 유임, 또 5.16 이후 처음으로 문민 출신 국방장관에 지명된 안규백 의원의 발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인간은 주로 먹는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가지. 그리고 소화한다. 위, 상부, 하부, 소장에서 3단으로. 3가지 성분이 3단 맞춤 소화. 이제 소화제는 3단 캡슐이다. 다제스. 한림제약. 약국에서 다제스.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100세 어르신들. 건강 비법은 흑초. 100세 시대. 골골백세냐 생생백세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샘표 흑초하세요. 매일매일 흑초 습관. 샘표 흑초. 100년 동안. 6월 23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북 금연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잠시 후 경북 금연지원센터 김덕분 팀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경북에는 평균 60mm 수준의 적지 않은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장마철이 되면 무엇보다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가 걱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봄에 있었던 초대형 산불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 더 걱정인데요. 오늘은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을 중심으로 여름 장마철 산사태 피해 예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정말 적지 않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경상북도에 따르면 금요일이던 지난 20일 자정부터 22일 오전까지 사흘간 도내에는 평균 57.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자체별로는 의성이 114mm로 가장 많았고 김천과 상주에도 111mm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의성에는 특히 지난 21일 오후 1시쯤 1시간당 강우량을 이야기하는 시우량 27mm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산불 피해를 입은 나머지 4개 지자체의 경우에는 청송 65mm, 안동 59mm, 영양과 영덕도 각각 40mm 내외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로 인해 다행히 인명피해나 산사태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장맛비가 내리는 기간 도내에서는 토산악석 6건, 도로장애 30건 등의 호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안동에서는 임동명
궁평 삼거리 인근 도로가 침수돼 마을 주민 19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고요. 또 문경에서는 등산객 3명이 계곡물 범람으로 인해서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이틀간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총 52건의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했던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참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도 이렇게 지난 3월 산불로 인해서 산림이 크게 훼손된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비도 예보됐고 지자체가 총 비상이 걸렸을 것 같아요. 네, 경상북도는 토요일인 21일 오후 2시 30분을 기해 재해대책본부 비상 1단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산사태 피해 또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안전 확인, 상황 관리, 도로 통제, 저수지와 하천 등 수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고요. 특히 산불 피해가 났던 북동부권 5개 시군은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 복구 공사와 시설물 정비, 산사태 예보, 대피 시스템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단 장맛비가 내리는 당일은 그렇겠지만 특히 이번 여름 장마를 앞두고 각 지자체별로 대비 태세에 총력을 기울였을 것 같은데요. 아직 장마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산불 피해 입은 지역들이 어떻게 장맛비에 대비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동의 경우에는 산불로 인해서 주택 등 건물이 탄 곳에 대해선 물막이 공사를 한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중호우로 산에서 쏟아지는 빗물이나 흙이 마을을 덮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규모 사방댐 설치에도 집중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안동시는 장마철을 앞두고 산불 피해지 7개 면에 산사태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 복구 및 예방 사업을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마을과 맞붙은 산불 피해지에 야자 매트를 깔고 풀씨를 뿌려서 나무들이 잡아주지 못하는 토양을 풀들이 잡도록 했고요. 또 일부 지역에는 흙을 채운 포대 자루를 쌓아서 토사 유출을 막고 수로를 만들어 갑자기 쏟아지는 물이 민가를 덮치지 못하게 하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 국가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서 국비 지원을 받은 19곳을 포함해 총 30개소에 대해서 사방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주민들이 살고 있는 남선면, 현내리, 이마면, 금소리 2곳은 발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안동의 장마 대비책 쭉 들어봤는데요. 사실 의성군이 이번 장마 기간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한 곳이었거든요. 의성이 2차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네, 의성군은 산불 피해가 컸던 7개 읍면에 117곳을 산사태 우려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억 원을 투입해 옹벽 설치 등 응급 복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19일 기준으로 산사태 우려 지역 가운데 60% 정도 수준인 69곳은 긴급 사방 복구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의성군은 단순하게 피해 복구를 넘어서 산불로 지표 식생이 사라진 지역에 토사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어 조치를 취했습니다. 돌망태 옹벽을 비롯해서 식생 블럭 옹벽, 마대 쌓기, 마대 수로 등을 설치를 했고요. 낙석 방지막, 기승막이, 개간 수로 등은 이달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의성군은 사방댐이나 계류 보전 등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민가와 거리가 떨어진 지점 38곳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54억 원을 투입을 해서 단계별로 복구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산사태 예보 및 대피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네. 산림청이 운영하는 디지털 사면 통합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통해 1차적으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고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을 합니다. 이 시스템은 토양에 포함된 수분의 함량에 따라 1제곱킬로미터 단위로 지도의 색이 변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의성군의 다양한 장마 대비책 들어봤고요. 다음은 청송군 얘기를 해볼게요. 청송군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고요? 네, 청송군은 산불 피해가 컸던 달기 약수터를 포함을 해서 산사태 취약 지역 294곳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중 산불 피해지 85곳에 대해서는 별도 점검을 진행을 했고요. 산사태를 대비한 응급복구도 서둘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총
총 22곳에 대해서 응급 예방 사업을 시행을 했고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피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마을 내 대피소에 대한 정비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럼 영양군 얘기도 들어볼 텐데요. 영양군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산사태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12시간 사전 예보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루에 강수량이 50mm 이상이거나 누적 강우량이 200mm 이상이 예보될 경우에는 즉시 순찰대를 투입을 하고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는 체계입니다. 네. 그리고 예보, 판단, 홍보, 대피 순으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인명피해만큼은 반드시 막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상황에 대비한 대피훈련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에는 이반면 노달리 일대에서 주민과 소방, 경찰 등이 참여한 실전형 산사태 대응 훈련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옹벽이나 사방댐 시설 설치 등 응급복구 작업도 한창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영덕은 어떤가요? 네, 주민 참여형 대피 시스템을 통해서 204개 마을에 총 827명 규모의 마을 순찰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순찰대는 긴급 상황 시 대피 경로 안내와 위험 예찰, 주민 대피 등을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명피해 우려 지역 18곳과 위험 지역 18곳에 대해서는 예찰과 점검 활동을 강화하면서 폭우 피해 최소화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가 컸던 영덕읍 축산면과 지품면에 대해서는 불탄 소나무를 제거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 8곳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최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군요.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철저하게 준비하면 이번 장마철 큰 피해 막을 수 있겠죠? 네, 안전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 인력의 중요성은 언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네. 철저하게 대비를 한다면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장마철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예보와 달리 실제는 많은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혹은 또 예측과 달리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예방과 시설물 보강 사업을 해서 이번 여름철에는 아무런 비 피해가 없이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이렇게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을 중심으로 장마철 산사태 피해 예방안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축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해썹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광복 80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미는 사람, 그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입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해 힘을 보태는 사람, 그 뜻이 오늘의 김구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고단함을 잇는 사람, 그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입니다. 시대는 달라도 위대한 마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은 이어집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20분 41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건강을 위해 금연에 대한 관심 높으실 텐데요. 실천이 쉽지 않아서 고민인 분도 많으시죠.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안동의료원 경북금연지원센터가 최근 지역 금연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북금연지원센터 김덕분 팀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경북금연지원센터가 2024년 지역금연지원센터 사업성과대회에서 우수성과 기관으로 지정돼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 수상하게 된 배경과 그 의미를 직접 들어볼까요? 네. 경북금연지원센터가 2020년도에 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두 번째로 우수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경상북도 금연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도태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대부분 금연지원센터가 대학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저희는 안동구로라는 공공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 금연 서비스 질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선정이 첫 선정이 아니군요. 일단 이번 성과대회에는 전국 17개 센터의 성과가 공유됐다고 들었는데요. 경북금연지원센터가 특히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어떤 점이었나요? 예. 우선은 지역 내 금연사업 이동기관과의 협력이 우수하였고요. 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에서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그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 저희 경상북도 금연 사업을 위해 함께 해주고 계신 모든 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나 퇴원 후 연기 관리 등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현장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나 참여자 반응이 있을까요? 네, 저희 선체의 연간 상담 등록자가 약 1,300명 정도 됩니다. 네. 참당하시는 대부분 분들이 우선은 금연 서비스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주셔서 저희 참당사분들도 만차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중에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질병으로 인해 금연이 필요해서 시도해봤지만 실패하시고 저희 센터의 서비스를 통해 금연에 성공하시고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해지신 분, 그리고 장기 입원에 따른 심신이 주저하실 때 그 상당사의 상당 전화에 힘을 내시고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고 건강하게 퇴원하신 분. 네. 네, 그리고 금연 서비스 적용 당시에 금연에 실패하셨지만 그 본인 스스로 금연 시도를 하시면서 그 연락 오시는 분 등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당사분께서 단순히 금연만 도와준다기보다 그 상당사의 신체적, 정서적 문제까지 어루만지면서 상담을 제공해 드리다 보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같은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이들을 위한 접근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예, 아무래도 지원 금연센터의 역할이 기존의 금연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금연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능력이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네. 청소에는 경상북도 교육청이 일선학교, 청소년쉼터, 대안학교 등과 연계하고 있고요. 장애인은 협회 및 장애인 복지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주택관리공단 산하, 임대아파트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역 내 금연 사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우수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안동의료원을 비롯한 지역 병원들과 협력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협력 체계가 금연 사업에 어떤 이점이 있나요? 입원 환자 금연 서비스 사업의 경우는 현재 안동, 구미, 포항 지역 내 병원들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무도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흡연자들을 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평소보다는 건강 걱정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해당 병원에서 금연 서비스가 제공되면 금연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내 병원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학교나 복지시설 또 사업장 같은 일상공간 중심의 금연문화 확산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캠페인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기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금연 캠페인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 보건소와 협력을 통해 금연에 국한하지 않고 통합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다방면으로 활동을 펼치고 계시다 이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아직 금연에 도전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분들을 위한 금연 서비스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각 지역 보건소에 금연 클리닉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요. 1544-9030번으로 시작하는 금연 전화번호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기간에 흡연하신 분이라면 금연지원센터가 운영하는 4박 5일 그 전문 수영회 금연 캠프에 참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금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잘 갖춰져 있는데요. 네. 흡연자분들의 결심만 있다면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금연에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들어볼까요? 금연은 한 번의 시도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 미만이라고 합니다. 네. 실패했다고 자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금연을 시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센터도 경북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점의 기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말씀처럼 담배는 100회 무익합니다. 지역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 방문할 수도 있고요. 1544-9030번으로 시작하는 금연 상담 전화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금연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 금연 사업의 성과에 대해 경북금연지원센터 김덕분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교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 봉화 박교환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 박교환입니다. 네, 일단 우리 지역
납공장 문제로 정말 시끄럽습니다. 납공장을 둘러싼 대법원 소송에서 영조시가 패소해서 공장 가동이 가시화되며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달 9일까지 납공장 측에 공장 신설 신청을 승인해야 하는데요. 보다 못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영조시 납공장 반대 시민연대를 꾸리고 영조시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보고 계시죠? 네, 물론이죠. 방금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영주 거리는 온통 그 납오염 반대 현수막으로 덮이다시피 했고요. 네. 또 1인 시위, 또 그룹별 시위, 피켓팅, 서명운동, 또 그리고 뭐 한 2,000명 가까운 시민들이 모이는 대규모 이 집회에 이르기까지 납재련 공장 가동을 반대하는, 그리고 시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을 지키려는 이런 시민운동이 지금 자발적으로 그리고 아주 뜨겁게 지금 타오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조금만 부연하자면요. 네. 사실 이 납재련 공장 설립 문제가 불거진 건요 3년 전입니다. 2022년 5월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영주시가 관련 법령, 그러니까 뭐 산업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 승인에 관한 법률 같은 이런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건축 허가를 내줬어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아주 시내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실상 납공장을 유치했다는 게 3년 전에 드러났고요. 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지역 사회 단체 주민들이 이제 반대 운동을 벌였고, 그래서 결국 영주시가 공장 설립 신청을 거부했지만 이제 업체가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얼마 전에 이제 최종 패소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공장이 설립되어서 가동될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영주시가 업체와 유착되어 있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아하, 유착이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건축 허가를 다 내주고 부지를 물색해주고 뭐 대기환경법이라든가 또 여기에 따라서 뭐 대기 배출물 시설 허가 같은 거 이런 걸 다 내줬거든요. 너무나 친절하게.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이제 유착 의혹도 밝히고, 그리고 또 재판 과정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런 유착에 대해서 일체 밝히지를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그래서 어쩌면 소송 패소를 좀 방치한 게 아닌가 싶은 정도인데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패소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공장 가동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영주시에서는. 그러니 시민들로서는 사실 이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또 게다가 이 업체가 납오염 물질 배출량을 실제보다 훨씬 축소해서 신고했다는 의혹까지 있어요. 그래서 예, 만약 공장이 가동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납오염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될 것이고, 결국 그 인근에 위치한 영주시내 주거지, 학교, 상가 모두 납오염 물질에 노출돼서 이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고요. 뭐 위기감, 불안감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영주시의 공장 설립을 불허해라. 그리고 업체와 유착에 대해서도 실상을 규명하고 또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 민주당도 어쨌건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공정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계산하고 또 주도 면밀하게 대응할 거고요. 네. 또 저희는 이제 정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모두 찾아서 납오염만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런 각오로 저도 임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시민들께서 이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또 영주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영주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납오염 물질이
영주를 더럽히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런 일만큼 막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막아낼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납공장의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에 대한 시민과 공장 측의 예측값이 200배가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예. 여기 설립될 공장이 영주 시내랑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건가요? 영주 시내와 한 2, 3km 안에 거의 다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깝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납 오염 물질 배출량 지금 업체에서는 1년에 한 16톤 정도가 배출될 거다.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오염 방지 시설을 준비해 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환경단체나 이쪽 주장에 따르면 실제로 1년에 한 3,500톤 정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배 이상 배출될 것이다. 이제 이런 또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 과연 어느 정도 축소 신고되었는지 또 허위로 신고되었는지 이런 지점에 대해서도 영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또 투명하게 밝히고 이럴 의무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작업들을 영주시가 일체 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전 처음 문제가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게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해서 공장 설립 승인을 먼저 받고 그리고 이제 건축 허가를 받게끔 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이 절차를 위반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처벌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공장 설립 승인 신청도 안 했는데 먼저 건축 허가를 다 내줘서 공장을 짓도록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 관련 공무원들 조사하든 수사하든 감사하든 해서 형사적 책임은 형사적 책임대로 또 업무상 어떤 배임이라든가 유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해서 또 책임을 묻고 그랬다면 법원에서도 영주시가 패소하는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겠죠. 소극적으로 그 모든 것에 이제 대응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영주시 그리고 또 시의회 결국은 좀 이게 같은 정치 세력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지금 지배되고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문제 제기도 또 제대로 된 실상 규명이나 책임 규명 이런 노력 없는 상태에서 그냥 좀 대충 어떻게든 얼버무리려는 특히 이제 행정소송 패소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적당히 좀 넘어가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시민들이 더 분노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1심에서 영주시가 승소했다 보니 2심 또 3심까지 재판 준비를 안일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저희 주말 사이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취임 18일 만에 만났는데요. 전임 윤석열 정부가 720일 만에 야당 지도부와 만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편이었거든요. 어제 오찬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720일과 18일은요. 이거는 비교 불가죠. 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야당 책임자, 야당의 당수를 취임 이후 720일 동안 만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아마 세계 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할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에 비하면 사실 취임 18일 만에 야당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것은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적어도
여당과 야당이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가 그리고 대통령과 야당이 만나서 같이 대화하는 이런 전통을 빨리 부활시켜야겠구나. 말 그대로 이제 정치의 복원이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이렇게 좀 확고하게 피력하고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야당과 소통하겠다, 정치하겠다. 저는 이런 것을 보여준 아주 의미 있는 자리였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찬 이후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쇼통이 아니라 경청과 결단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 정말 소통과 협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국힘의 그 평가가 저는 좀 그건 단순히 그냥 야박하다, 인색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좀 저는 좀 의의가 없긴 해요. 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는요. 당사자들의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서로 대화하겠다는 그 태도가 중요한데요. 대통령과 국회 관계에서는 응당, 대통령이 먼저 그리고 여야 관계에서는 여당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게 맞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국회와 야당이 그 손을 맞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저는 소통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과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제발 좀 대화의 문을 열어달라. 호소했죠.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720일, 3년이 되도록 3년 가까이가 되도록 뭐 그런 이제 대화에 손을 내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네. 이번에 대통령께서는 전임 정부와 달리 취임 18일 만에 야당 지도부 만났잖아요. 대화의 문을 활짝 열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요. 야당이 손을 맞잡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 점에서 야당의 태도가 매우 또 아쉽고 좀 아까 제가 어이없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좀 저는 무례하고 정말 어이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민생을 논하자고 대통령이 초대한 공식 회동이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임기 끝나고 재판 받겠다고 약속해달라. 사법부가 헌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리한 사안이잖아요. 그걸 그 자리에서 물고 늘어지면서 정치 공세를 일삼는다? 이건요. 초대한 대통령은 물론이고 또 지켜보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국민의힘은요. 내란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혼란케 한 원죄가 있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의례적으로라도 그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이제 국정에 대해서 협조하겠다. 그래서 내란으로 인한 이런 국정마비라든가 사회 혼란을 빨리 종식시키고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야당으로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 이렇게 협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죠. 그런데 네. 뭐 국민 51%가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발언을 저는 그 자리에서 첫 만남에서 내뱉는다. 저는 이건요. 국민의힘이 아직 변한 게 없구나.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이 서로 당사자를 존중해주고 서로 손을 내밀고 맞잡아야 되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아직 그럴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구나. 그런 점에서 좀 실망스러웠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국민의힘이 좀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 소통과 협치의 장으로 국민의힘이 저는 빨리 좀 나와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신경전도 있었는데요. 통합의 의미를 담은 오색국수도 대접한 만큼 통합 그리고 소통, 협치가 네네. 이뤄졌으면 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인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11명과 국무조정실장까지 12명의 장관급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 오늘 발표가 있어서 저도 조금 전에서야 그 인선 내용을 봤거든요. 네. 근데 인선 내용 보면서 참 보니까 이게 파격과 안정과 통합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구나. 또 실용. 그래서 대통령의 저는 국정 철학이 참 잘 반영된 인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요. 그냥 제가 좀 눈여겨본 12명 발표됐는데 제가 좀 눈여겨본 건요. 네. 예컨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앙주백 우리 의원님 지명했는데요. 네.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처음 탄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여기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원칙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실 국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내란에 가담한 것, 이건 정말 참혹한 역사를 반복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완전히 이제 좀 종식하고 말 그대로 국군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어떤 안보의 간성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국군에 대한 문민 통제의 원칙을 확실히 보여준 인선이다. 아주 역사적인 인선이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봤고요. 네. 그리고도 예컨대 보훈부 장관 후보자 우리 여기 안동 출신 권오을 전 의원이 이렇게 낙점됐더라고요. 네. 예, 그것도 저는 상당히 이렇게 통합형 인선으로 대단히 의미 있고요.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송미령 장관, 이 경우도 정말 어떻게 보면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 장관에 유임됐더라고요. 네네. 이게 같은 정당 안에서 이게 정권이 재창출되었을 때는 전임 정부의 장관을 유임시키는 사례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정권이 교체된 거잖아요. 그런데 전임 정부의 장관을 유임한다?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데요. 결국 그건 저는 이재명 대통령 어떤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하겠다.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 저는 그 국정 철학이 잘 반영된 인선이 아닌가 싶고요. 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처음으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말 그대로 노동자 출신의 그리고 노동운동을 줄곧 해왔던 이런 분을 또 임명한 것도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고용노동부가 기업을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 저는 이제 노동자의 인권, 노동 인권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고용노동부가 자기 위상이나 역할을 정립해야 된다는 철학이 잘 반영된 것 같고요.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 20년 만에 이제 귀환했는데요. 저는 한반도 긴장 완화 그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 김정일 위원장,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대면했던 이런 경험을 가진 분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이 남북 관계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확실히 드러내 보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 인선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국정 철학과 의지, 평소의 소신, 그리고 앞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잘 드러내 보여준 그런 인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격과 안정, 통합, 실용주의 인선을 보여준 지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민주당 상황으로 가볼게요.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당대표 선거에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아무래도 두 분 다 친명 또 찐명 평가를 받는 분들이다 보니까 개파 대결은 아닌데도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아마도 이재명 이제 전임 당 대표셨죠. 이재명 당 대표가 사임한 이후로 이제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머릿속에는요. 그럼 다음 당 대표는 누구일까라고 사실은
한 번쯤은 다 상상해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거는 그냥 제 주변의 반응입니다. 제 주변 우리 당원분들 반응이 네. 당시로는 현재 수석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1기 2년 동안 호흡을 맞췄던 이제 그 전임 수석 최고였던 정청래 의원 이 두 사람이 제일 많이 거론되었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김민석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면서 아마 정청래 의원은 이제 당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느냐. 대부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정청래 당대표 후보 예견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 어떤 선거이든 간에 사실은 경쟁은 또 한편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죠.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에서 원내대표 역할 그리고 또 당대표 직무대행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준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적임자 아니냐 이제 이런 또 의견들이 당 안에서 많이 또 당원들 사이에서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이제 경쟁 구도가 확보됐는데요. 뭐 선거니까 어쨌건 네. 그래도 좀 이렇게 뜨겁게 서로에 따라서는 비판도 하고 지지도 하고 격려도 하는 뭐 이런 건 저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둘 다 워낙 강점이 많은 분이어서 네. 예, 그래서 더욱더 두 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팬 지지층이 또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들을 강하게 좀 응원하다 보니 좀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재미있는 즐거운 그렇죠.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이다 보니 여당 대표라는 자리를 맡았을 때 장단점이 뚜렷할 겁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또 박찬대 의원은 이제부터 박찬대가 이재명 곁을 지킨다. 이렇게 말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두 분 다 당원 또 지지자들 일반 여론까지 관리해 나가면서 캠페인 잘 펼쳐나가길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두 분 다 당원들의 기대에도 부응할 거고요. 그리고 또 아마 국민들의 기대에도 충분히 부응하는 그런 당대표들 중에 한 분이 아마 잘 수행하실 거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응원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 봉화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